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세상에 태어나 그만큼 긴장하고 기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병원이라 혹시 면회 시간이 끝날까 싶어 한 걸음에 신생아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면회 시간이 마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간호사분에게 제출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간호사분께서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면서 제게 알 수 없는 물음을 했습니다. 최유리 사모님 보호자 되시는 거죠? 가족관계가 여기 남편분이라고. 네, 제가 최유리 사모 남편입니다. 출장 때문에 오늘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아들 보는 게 늦었네요. 아, 보호자님이 친아빠 맞으신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사모님들께서 성함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요. 혹시나 했거든요. 병실과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적었는데 헷갈릴 수도 있다니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대기 시간이 끝나고 유리창 하나 사이로 드디어 제 아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상상해왔던 아들의 모습과 달랐어요. 아직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여서 피부가 붉었지만 그래도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까무잡잡해 보였어요. 거기다 제 이목구비는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작고 흐릿한 편인데 아이는 코도 입술도 뚜렷하더라고요. 피부야 아내가 어두운 편이라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목구비는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되는 면회 시간 동안 유리창한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아내와 제 얼굴 중에 어디를 닮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싶었지만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던 저는 외탁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3일이 된 아이인데 부모 중 누구 닮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보다 외할머니 얼굴을 닮았다 들었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간호사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알겠더군요. 분명 저와 닮지 않은 아들의 얼굴로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눈앞에 그 간호사가 있어 제가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저기요, 아까 전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정말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러면 사모 병실이랑 이름이 나와야지. 왜 친부가 맞냐는 말이 나옵니까? 아이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간호사라는 분이 그렇게 함부로 상상하고 단정 지어도 됩니까? 이 병원 찾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입원하는 동안 혹시 비슷한 말이라도 들리면 제가 이 일 반드시 문제 삼을 테니 조심하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본다면 그 당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도 혹시나 하는 제 마음속 의심을 누르려고 좀 더 과장해서 그 간호사분에게 불만을 표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내와 이틀을 더 병원에서 보낸 우리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저에게 생긴 첫 아이를 지켜보는 걸로 온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후 며칠간은 아침에는 아들과 힘들게 떨어지며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만 오매불만 기다리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아이의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아들 바라기가 되었죠. 그러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이미 제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놓은 스케줄 때문에 다다음 달까지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아내와 아들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집에 있는 아들을 보면 출장을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는 아내를 혼자 두는 것도 미안했죠. 우리 부부의 상황은 이전과 반대가 되었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튼찬이, 아니 영우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이나 할까? 또 그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출장 좀이나 빨리 해. 왜? 당신도 원래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 이제는 영우가 생겨서 그런 거야? 왜? 내가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내가 싫어하긴 뭘 싫어해. 당신이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식구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이제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딴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잘 보일 수 있으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일해. 집에 말없이 안 들어와도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 저를 배려해 주는 건지 귀찮아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아내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말처럼 남들 하는 거 다 해주고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을 제외하면 아내와 영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화로 제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부터 아내와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메시지에 답도 없었죠.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을 하던 참에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급히 받게 되었습니다. 뭐야? 왜 반나절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여보, 우리 영호가 없어졌어. 어떡해?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이가 없어졌다니. 어디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갓난아이가 없어진 건데? 아이 안고 장을 보다가 땀이 너무 나잖아. 그게 다 영호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벤치에 아이랑 함께 짐들을 두고 세수를 하고 오니까 없어진 거야. 짐 그대로인데 영호만 없어졌어. 아무래도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아. 뭐?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애를 거기다 놓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경찰에는 뭐래?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다니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 아직 연락을 못했어. 이 사람이 정말. 당장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해. 그리고 내가 곧장 올라갈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집으로 가면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회사고 나발이고 아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 말이죠. 도착하여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가 말한 곳으로 경찰과 가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필 그곳에는 CCTV마저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CCTV와 혹시 모를 목격자를 찾아 경찰들과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영호 부모님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린 아기라 바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되어서 목격자 확인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범인이 요구사항을 전하러 집으로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 집에 가 계시죠. 8, 90년대도 아니고 납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를 탓하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면서도 몇 번이고 쓰러졌던 아내를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 혹시 걸려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죠. 밤을 뜬 눈으로 새며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수사가 무슨 진전이 있긴 한 건지 아내와 저는 몇 차례나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를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피해자 가족에서 용의자로 몰리는 게 싫어서 집이든 휴대폰이든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수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이번에도 몇 차례 혼절을 했어요.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여야 하는 건지, 또 실신을 한 후에도 굳이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갔고 어디에서도 아들 영호의 소식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영호 납치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 영호 아버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우선 영호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영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제 영호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데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게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내분께서 영혼을 유기한 것 같습니다. 곧 집으로 저희 형사들이 찾아갈 텐데 아내분께서 용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내가 아들을 유기하다뇨? 뭘 단단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편분께서도 조사를 받았던 거고요. 단독 범행 같은데 미리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되물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처럼 형사들이 집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형사들을 말려도 보았지만 영장을 내민 형사들과 이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순순히 체포되는 아내를 보고 그제서야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담당 형사분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아니, 아내가 저를 언제부터 속여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호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생아 면회를 처음 간 날 간호사가 의심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잦은 출장을 떠나며 외로웠던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집안과 밖에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데이트 앱으로 만나게 된 외국인과 잠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아내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날부터 저를 속이기로 했고 저의 아들인 것처럼 저를 속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랬던 것과 달리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혼혈의 유전적 특성이 뚜렷해졌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게 되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분명 의심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제가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 있기를 바랬던 거고요. 마침 회사 일로 바빴던 제 출장 때문에 아내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고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한 끝에 한적하고 CCTV가 없는 놀이터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찾는 척하며 시간차를 두었던 아내는 자신의 옷까지 갈아입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고 아이를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와서는 아이를 잃은 엄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으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경찰이 찾게 되었고 이를 수사하다 아내의 얼굴이 드러나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 아내가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혼절했던 것도 모두 자신이 불리한 내용을 피하기 위한 쇼였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가 아이를 유기한 곳이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여서 발견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형사에게 사실을 직접 듣고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아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지 말이죠. 그러다 형사분의 배려로 아내와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오고도 아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나를 속일 때마다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무슨 할 말 있겠어? 죄를 지어서 잡혀온 마당에 미안해. 누가 당신 입에서 미안하단 말 듣고 싶다 했어?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영우, 그 작은 아이는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나처럼 사랑에 결핍되어 있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신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 그런 사람들이 지겨웠는데 어릴 때 당신 생각이 나잖아. 당신이라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당신이라면 나처럼 애정을 갈구하지 않을까 했다고. 그런데 결국 당신도 당신이 먼저였잖아.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당신 정상이 아니었구나. 당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 모두 이렇게 살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산다고. 그리고 설령 상대의 애정을 갈구한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선에서 요구를 하지.
당신처럼 상대방 배려도 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고. 더는 말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당신이 교도소에 있든 집행유예로 풀려나든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할 거야. 이만 가볼게. 여보,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떠나지 마. 아내에게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아내를 보자 더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아내를 외면하고 이혼 결정을 하는 제가 매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는 아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 치료가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어요.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혼외 자식을 유기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불우한 각오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함께 아이가 구호받을 수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제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도 결국 아내와 이혼 소송 끝에 승소하게 되었죠. 웬만하면 합의 이혼으로 해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네요. 아내와 이혼 후 저는 매일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이 모두 허상 같기도 했죠. 그러한 탓에 회사까지 쉬게 되며 요양을 하게 된 저는 한동안 인간 사회와 도시를 떠나 자연을 품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전과 같이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연에서 지내며 만나게 된 사람인데 그곳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 정착을 하여 남은 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결핍.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결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들어와서 보니 저에게도 제가 모르고 있던 결핍들이 하나 둘씩 보이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는 당연한 소리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건강, 또 애정, 명예 등등. 하지만 모든 걸 비우며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 부족함을 채우는 결핍의 상태보다 그 결핍을 똑바로 쳐다보고 더 비울 줄 아는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가 한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발버둥 치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내면을 거짓 없이 마주하시기 바라고